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여야 협치는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협치는 됐고요. 삼치나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삼치가 뭐냐고요? 일은 안 하고 항상 대치. 그래놓고 세비 받는 염치. 마지막은 유치. 근데 유치 그게 뭐냐고요? 유치원에서 밥 먹으면서 아이들이 싸우잖아요. 너 내 욕하는 거 다 들려. 조용히 해. 내 맘이다. 다 너 싫어하거든. 이런 일이 엊그제 국회 앞 식당에서 버젓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아는 두 어른 정치인들이요. 11월 8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후에 이 창피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약속을 지켰다는 건데 어떤 얘기일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만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뭔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걸 말하는 걸까요? 네, 지난달 26일이었죠.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4주기 이제 추모식에 참석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10일 만에 그 약속을 지키는 장면을 보신 겁니다. 네. 어제 이제 대구 달서군 사저를 방문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만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4월에도 사실 대구 사저를 첫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이후로 이제 두 번째 방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윤 대통령이 방문하니까 현관 계단 아래까지 박 전 대통령이 내려와서 반갑게 맞이한 모습도 보여졌는데 네.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다 들어가시죠 라면서 사저 안으로 직접 안내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특히 이제 직접 마중을 하면서 환대하는 모습까지 보여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과거보다는 친밀해 보이는 장면이죠. 그러네요. 그런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전혜연 평론가님, 우리 일반인들끼리도 자주 보면 정들고 막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실제로 두 사람 사이가 많이 가까워졌던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얘기들을 오갔을까요? 일단 윤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걸어가시는 모습 이제 금방 보셨잖아요. 네. 보통 이럴 때 이제 너무 무거운 얘기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정원이 잘 갖춰진 느낌이다라고 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께서 오신다고 해서 며칠 전에 잔디를 깎아서 깨끗이 정리했다. 이발까지 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정원에 대한 얘기가 오갔고요. 그 다음에는 사진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이 현관 진열 때에 지난번 두 분이 만났을 때 그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누가 누나 남성된 같다고 하더라라고 했다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금 사진 보시면 이제 웃고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웃음으로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뭐 그 이후에 전해진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해서 논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네. 또 보통 이렇게 환담을 하게 되면 잘 보시면 저 테이블 위에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준비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뭐 밀크티, 감, 배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는 모든 정치인의 주제에는 항상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많이 되거든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수출 관련한 얘기를 윤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 박 대통령이 주재했던 수출 진흥회의 자료를 읽어봤더니 재밌고 놀랍다라고 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그걸 달기셨냐. 산업에 대해서 수소차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났다고 하고요. 또 서로 건강에 대한 덕담을 오갔다고 합니다.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도 이제 뭐 깍듯이 예우도 갖춥니다만 그 상대적으로 유독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뭐 이 예우를 넘어서 친근감? 더 이렇게 살갑다 뭐 그런 느낌이 많이 받아요, 진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좀 서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사실 또 지역적인 특징하고 또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생각을 한다면
사실 뭐 지역적으로도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라는 곳이고 대구의 상징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사실 굉장히 참패를 하고 보수가 굉장히 위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우한다라는 건 또 과거의 악연도 있고요. 어쨌건 악연이 있죠. 제가 뭐 제 입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시청자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텐데 그게 완전히 좀 풀어졌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도 전통적인 지지층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점을 다 고려해서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러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배경도 있을 수 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구 내려간 김에 한 시장을 방문했어요. 그때 어떤 이 장면들이 펼쳐졌을까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서문시장을 방문한 이후 7달 만에 다시 이곳 대구에 왔습니다. 대구에 오니 힘이 납니다. 저거는 뭐죠, 저거? 저거 팔에까지. 그치? 네. 그것도 하나 좀 줘봐. 이 팔에 들은 거 선배로 하나 옛날 전에 많이 나왔죠. 아이고, 미나리에 뭐 상추에 이거 쑥인가? 미나리구나 이거. 얇은 미나리. 또 우리 옛날에 대구 공부할 때 이 한지 미나리 먹으러 거기까지 갔다 하니까 이거 좀 사가지고 저녁에 좀 먹지. 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왕 온 김에 여기 좀 오늘 여기 이렇게 칠성시장에 와서 여러분들 뵈니까 저도 아주 힘이 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생깁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저렇게 대구 또 시장에 들렀을 때 상인분과 시민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연호하는 장면까지도 보여드렸는데 하지금 평론가님 시장 방문 때 뭐 다른 때도 그렇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먹는 거 먹방의 진심이에요 진짜 느껴져요. 네. 네, 먹방에도 진심이고 상당히 지금 고무된 듯한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는데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 것 같은데 사람이 원래 저렇게 막 뜨거운 분위기에서 사람들의 어떤 응원과 지지를 살갑게 직접적으로 받으면 이렇게 그 기를 받는다고 하죠. 그렇게 네. 힘을 받기 마련인데 네. 그래서 왜 가수들이 군부대 공연하면 힘이 난다고 그런 말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과거 대구시장 그 대구 지역의 시장을 방문했을 때 힘을 받는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지난 4월에 대구 서문시장 방문했었고 네. 이번에 7개월 만에 대구를 찾아서 이번엔 칠성시장을 방문한 건데 네. 거기서 뭐 청도 한재 미나리, 파래 과자, 두부, 청국장 이런 것들을 직접 구입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네. 상인분들이 막 윤석열 이렇게 막 연호를 하고 아까 자료화면에서도 어떤 분이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힘이 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각오가 생긴다.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시장 상인들과 함께 뭐 소곰탕, 대구식 생고기인 뭉티기 뭐 이런 걸로 오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백성문 변호사님. 우리나라에는 많은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기억을 더듬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통령 시절에 뭔가 일이 있을 때 대구 서문시장 등을 방문하고 그래요. 대구가 어떤 의미입니까, 대구가? 대구라는 곳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의 심장, 보수의 텃밭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도 굉장히 강한 곳이고 그러니까 저 지역 대구 TK가 흔들리면 사실 지금 현 정부도 지탱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또 시장을 찾는다는 건 또 본인이 힘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민생을 챙긴다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고요. 또 거기다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에 가면 꼭 만나야 될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홍준표 시장이요. 홍준표 시장이 요즘에 뭐 사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 많이 하고 이따 주제로도 나오겠습니다만 네.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판하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또 홍준표 시장과의 또 사이 그 관계 회복도 좀 필요할 것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해서 다각도로 아마도 이번에 대구를 찾은 것이 아닌가.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서구청장 참패 이후에 좀 침체되어 있는 보수 분위기도 띄우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창부수란 말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시장 방문했잖아요. 김건희 여사도 시장 방문했는데 대구에 있는 시장이 아니래. 그럼 어디에 있는 시장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좀 어떠세요? 요즘요? 예. 너무 안 좋아요. 많이 앞으로 많이 타실 수 있도록 저희 서울 가서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게 시래기죠? 시래기 이거 제가 너무 좋아해요. 이건 제가 너무 좋아해요. 시래기. 제가요 시래기를 너무 좋아해요. 시래기. 그래. 여기다가 같이 하면 되겠네. 시래기 제가 다 사갈게요. 이것도 시래기. 시래기는 다 사갑니다, 제가. 많이 갈아주세요. 오늘 시래기는 다 품절입니다. 오늘 어머니 품절이에요. 시래기는. 맛있을 것 같아, 국물 내요. 저렇게 시래기 오늘 품절이다. 아마 해도 지기 전인데 뉘엿뉘엿 넘어가기 전인데 시래기 갖고 난 시래기 품절이면 진짜 저런 싹쓸이는 진짜 행복한 싹쓸이 같아요. 네, 또 시장분들 굉장히 이제 환영하는 모습도 봤는데 어제 김건희 여사는 순천을 방문했습니다. 순천에 있는 아랫장이라는 시장을 방문한 것인데요. 이거 유명하잖아요. 아랫장, 순천 아랫장. 수산물, 채소 이런 장을 보고 지역 민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네.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은 경상도 쪽으로, 김건희 여사는 또 전라도 쪽으로 이 지역을 분배한 느낌도 있습니다. 네. 민생 행보의 일환이라고 보이는데요. 네. 일단 밴댕이라든가 민어, 서대, 당근, 부추, 파, 아까 보신 것처럼 시래기는 완전히 완판시키고 오신 걸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포착되는 장면 중에 하나는 아까 방건조 생선 들고 있었잖아요. 한 수산물을 웃돈을 얹어서 구매하려다가 상인이 정확하게 계산은 정확해야죠라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정산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5만 원, 3만 원, 8만 원을 내셔야 되는데 10만 원을 낸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2만 원을 더 주고 싶어서 그러셨을 수도 있고 순간 착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네. 상인이 여사님이라고 하더라도 계산은 정확하게 한다고 어머나. 하면서 2만 원을 거슬러 어머, 줬다라고 세상에. 하고요. 지금 아까 상인분께서 경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서울 가서 더 이렇게 전통시장 상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여사님이 노력하겠다라는 다짐도 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앞서 보신 것처럼 대구에 있는 칠성시장도 방문했고,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는 순천 아랫장, 순천 유명한 시장이거든요. 그 아랫장 시장을 방문했어요. 굳이 백성문 변호사님, 굳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까? 어찌 됩니까? 이 행보를 또 당연히 어떻게- 부여해야죠.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여기 가고 너는 여기 가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아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를 찾은 이유 내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해드렸는데 네. 사실 순천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이 된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또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5.18 기념식에 또 참석하기도 했고 사실 국민의힘이 호남에 어느 순간부터 좀 소홀해진 것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것 같고요. 물론 호남에 저렇게 찾아가고 또 호남에 공을 들인다고 당장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많은 의석수를 얻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항상 노력하고 항상 호남을 챙기고 지킨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민심을 살피는 행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내포된 그런 행보인 것 같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과 이제 국민분들이 바라시는 건 이제 우리가 약간 곱지 않은 시선이나 이렇게 갸우뚱하고 보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4월 큰 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결부시켜서 조금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나 그런 걸 불식시키려면 평소에도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이런 서민의 이 살림살이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요 정치권에 이분이 거의 진짜 제일 핫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진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진짜
와, 체력 정말 좋아야 될 것 같은데 바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입니다. 진짜 오늘은요, 어디에도 번쩍 나타났을까요? 장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박사님. 그리고 내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덕보잡들이 너무 설쳐요. 대통령 믿고 초선이나 원외들이 덕보잡들이 나서서 중진들 공기 잡고 설치는 바람에 이 당에 중진이 어디 있어요? 중진의 역할이 없어요. 우리가 책임감 있게 좀 똑바로 해야 된다. 아픈 그 처방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할 수 없게 분위기만 만들고 있습니다. 박사님이 나서서 수습하려고 참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데 과연 저게 이 당의 풍토에서 통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분위기를 우리 시장님께서 좀 만드는데 도와주세요. 아, 정말입니다. 난 덕보잡들 때문에 싫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냐? 백성문 변호사님 쓴소리를 진짜 다 토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홍준표 시장의말로 소위 말하는 듣보잡들이 너무 설쳐서 하고 싶지 않다. 듣보잡이 누굴까요? 센 발언이에요. 진짜. 굉장히 세죠. 그러니까 듣보잡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별로 유명하지 않고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일단 뭐 얘기하는 게 그 요건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대통령과 좀 이렇게 소위 뭐 윤핵관이라는 표현도 들었던 분들이나 아니면 뭐 지금 현재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다고 여겨지는 좀 뭐 원외 인사들, 뭐 지도부에 있는 몇 인사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말하면서 홍준표 시장은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 지도부 체제 자체가 통째로 다 뒤집어 엎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 체제 유지하면서 가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 혼자 나서서 뭔가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거 이 당에서는 쉽지도 않을 것 같고 아까 이 당의 풍토에서 이게 되겠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쉽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이라면 본인도 들러리 쓰고 싶은 생각 없어서 나도 안 해.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이 사람 이름 석자가 갑툭튀했어요. 누구 얘기일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덕보잡들이 나서서 조리돌림을 했습니까? 성상납이라는 터무니없는 좋은 글씨를 써가지고 딱지 붙이고 돌아오면 진짜 그 별도 없는 놈이 되지. 그런 사태를 만든 게 당 지도부고 소위 그 대통령 믿고 설치는 철 모르는 덕보잡이 애들인데 안 들어올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체제 하에서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하더라도 10석 가까이 지금 차지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이준석이가 지역구 나가겠다고 목매달 필요 뭐 있어요? 이준석이 창당하면 김기현의 이준석이 먹잇감입니다. 두고 보세요. 센 발언이에요. 전현 평론가님 진짜 센 발언 다 토해냈어요 지금. 제가 뭐 재인용하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발언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태를 만든 현재의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조리돌림을 했다. 죽은 글씨를 씌웠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고요. 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발언이 거친가 봤더니 이른바 인요한 혁신위에서 처음에 대사면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주선 전 대표가 그에 대해서 반발하니까 당에서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은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홍카콜라인 줄 알았는데 쉰카콜라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반수생이다. 학교를 다닐지 말지를 자유 결정 못하고 있냐는 식으로 비꼬아서 굉장히 이런 사태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지도부가 책임이 있지 않냐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견제도 들어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대구를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어떤 말까지 했었냐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서울 노원병 나오면 떨어지지만 난 대구시장 나가면 당선될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최근에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견제, 비판적 의견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무 변호사님. 하나 확실한 건 홍준표 시장이 언론을 잘 알아요. 제가 모르게 몰라 내일 조간에 일제히 오늘 했던 뭐 주요 표현들 있잖아요. 먹잇감, 듣보잡. 아마 굵은 글씨로 제목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지금. 듣보잡은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요. 기사적으로 아주 좋네요. 그러니까 네. 홍준표 시장이 조금 전에 뭐 전현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홍준표 시장은 지금 전형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겨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지도부가 그대로 있는데 혁신위원장 혼자 왔다 갔다 뭐 해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듣보잡 얘기 나오고 아까 또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하면 김기현 지금 대표가 먹잇감이 된다. 아우, 진짜 육센 먹잇감이 된다는 건 먹잇감이 될 사람이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되지라는 뜻이잖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는 지금 계속 이렇게 소위 말하는 독설을 쏟아내는 건 네. 일단 지도부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나 변경이 없으면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아무리 저렇게 열심히 해도 이준석 대표는 나갈 거고 이준석 대표가 나가면 국민의힘은 굉장히 이제 다음 총선에서 곤란을 겪을 거고 그런데 안 나가겠냐 나가지. 그 얘기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에게 지금 우리 이렇게 사람들 만나러 다니지 말고 지도부나 다 그만두게 하세요. 약간 이 얘기를 좀 쏟아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이름이 홍준표 시장과 이뇨한 혁신위원장 이 만남 과정에서 튀어나왔어요. 그만큼 지금 행보가 초미의 관심이라는 거잖아요. 김묘성 기자님,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 거란 쪽으로 지금 무게가 막 쏠리고 있어요. 그럼 대체 어디를 기반으로 만드는데 혹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대구가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준석 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노원에서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줄곧 해오고 있거든요. 어허. 그런데 얼굴을 비추는 곳을 보니까 노원보다는 대구가 더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요? 특히 얼마 전에는 대구 치맥 축제에서 홍준표 시장과 함께 같이 참석을 했었잖아요. 아 기억나요, 네네. 그때 찍힌 사진을 두고 일각에서는 저 사진이 함의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허. 또 최근에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구의 정치 자체가 지금 자존심이 많이 꺾인 것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닌가. 대구에도 말하고 싶어하는 젊은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에 만약 대구 시민들한테 제가 뭔가 역할을 하든 안 하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념의 강을 넘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구를 향한 어떤 정치적인 의견,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김묘성 기자님 말씀처럼 충분히 그렇게 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요, 손정희 변호사님 굳이 역학적으로 한번 끼워 맞춰 보면 이준석 신당 바람을 무시 못하니 앞서 우리가 봤던 그 장면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을 방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리가 누가 보니까 우리 누나 동생 같대요. 혹시 이 바람 차단하려고는 목적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일단 견제하는 그 움직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준석 전 당대표의 어떤 존재감을 확인해야 되는 필요성에 의해서 대구를 방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보수에 이준석이 필요하다는 사람과 필요치 않다, 오히려 분열을 주장한다는 사람이 보수 내부에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이 보수의 중심인 대구에 가서 확실하게 나의 젊은 피, 나의 어떤 개혁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 세력을 다져내고 그 세력을 통해서 차기 총선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역할론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를 기반으로 신당을 창당하는 거 아니냐, 아예 대구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지 아니면 신당을 할지 본인의 결정 여하에 따라서 보수의 어떤 바람이 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일련의 행보라고 보입니다. 아하. 어쨌든 지금 정치권 시기에 특히 총선 시기가 째깍째깍 흘러갈수록 앞으로 굉장히 진짜 드라마 같은 장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어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살다 정치면 기사에 이런 게 나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안철수 씨 조용히 좀 하세요. 이거 누가 했을까요? 김묘성 기자님. 또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오프닝의 앵커께서는 어린이집을 예로 드셨잖아요. 어허. 저는 옛날 예능 프로그램인 가족 오락관이 생각나더라고요. 뭘까요? 방과 방 사이라는 코너가 있었잖아요. 아, 네. 칸막이 하나를 맞아요. 두고 이렇게 소리를 치는 네.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바로 어제 여의도의 한 복국집에서 펼쳐졌습니다. 지난 6일입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복국집에서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나 봅니다. 네. 바로 부산에서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에게 이준석 대표가 영어로 말한 부분에 대해서 네. 안철수 의원이 문제를 삼았다라고 전해지는데 그 발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교포 2세에게 미국 정치인이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는 건 너는 우리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헤이트 스피치, 그러니까 혐오 발언이다라고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적어도 의사에게는 닥터 린튼이라고 해야 되는데 미스터 린튼이라고 한 것은 굉장히 무례한 거다, 대놓고 무시한 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쐐기를 박는 이야기를 또 한 번 하는데 어허. 영어를 잘 못하시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이준석 전 합니다. 대표가? 아. 네, 이준석 전 대표에게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평가를 한 거죠. 아. 옆방에서 이것을 듣고 있던 이준석 전 대표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아저씨 조용히 하세요. 안철수 씨 식사 좀 합시다. 어머. 안철수 씨 조용히 좀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온 겁니다. 와. 그런데요, 두 사람 모두 방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옆방에 누가 있는지 몰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듣고 서로를 확인을 한 거죠. 지금 대부분 기자들은 저 식당이 어딘지 다 알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 식당의 구조도 제대로 알고 있고. 근데 저렇게 방이 바로 딱 옆방이 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저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처음엔 저는 이 기사 접하고 손정희면 이거 그냥 뭐 가십성으로 누가 만들어낸 걸까 했는데 왜냐면 이게 오보라면 지금 기자들하고 밥을 먹은 자리니까 그 동석한 기자들이 그거 아니에요, 오보예요 할 건데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 사실이라는 거예요. 손정희면서. 근데 쉽게 말하면 이거 그거잖아요. 남의 뒷얘기하다가 지금 딱 걸린 거잖아요, 지금. 네, 굉장히 민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순간 정적이 흘렀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치인들이 얘기할 때 앞에서만 싸우지 뭐 뒤에선 술 먹고 악수하고 친한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두 분은 진짜 싸우네요. 네. 마치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식당의 칸막이 옆칸에서 만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정도인데 문제는 정적이 흐르고 조용했던 것이 아니라 또 안철수 의원이 반격을 했습니다. 내가 틀린 말 한 건 없지. 모두가 이준석을 싫어하는데 같이 할 사람 있겠나? 소리치는 거 봐라. 또다시 이준석 전 대표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저격을 한 것이고요. 그 뒤로는 이준석 전 대표가 더 이상은 고함을 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네. 각각 식사를 마치고 또 직접 마주치지는 않고 식당을 나갔다라고 합니다. 표현이 이거잖아요. 아저씨, 조용히 좀 합시다라고 한 거 여기까지 했으면 옆방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긴가민가 했다는 건데 그다음 발언이 뭐예요? 안철수 씨 식사 좀 합시다. 안철수 씨 조용히 좀 하세요. 백성원 변호사님, 안철수 의원 목소리가 누가 봐도 잘 이렇게 누군지 알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안철수 의원은 여기서 거의 한 문장만 얘기 다 할걸요? 그 목소리 좀 특이하시고 다 알죠.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리고 뭐 저 옆칸에 위에 뚫려 있으니까 소리 나면 당연히 다 알죠. 네. 사실 좀 아쉬운 건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얘기가 들려도 그 양쪽 다 기자랑 밥 먹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렇죠, 네네. 저기 또 다른 국회의원도 또 다른 방에 있었다고 네. 하던데 다 들리죠. 근데 거기서 굳이 이제 표현을 안철수 씨라는 표현까지 쓰는 것, 안철수 씨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약간 이렇게 낮게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뭐 저도 뭐 이준석 대표의 그 원래 성격을 생각하면 뭐 못 참고 그랬다는 게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이걸 기사로 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평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민망한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 얘기를 뒤에서 험담하고 있으니까 그랬다고는 하는데 최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의원이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떻게든 뭐 대통 앞에서 뭐 이준석 대표 뭐 대사면을 했다가 지금 뭐 징계 취소하고 뭐 이러고 나중에도 서명 운동하고 있잖아요. 저기 제명하라고. 그러니까 둘 사이의 앙금은 그냥 우리가 일반 그 정치인들 2명 서로 싫어하는 정도 수준을 이미 훌쩍 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태도와 반응이 나온 것 같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도 처음에 잠깐 움찔했다가 바로 지지 않고 그거 내가 틀린 만한 거 없지. 그 이준석 사람들 다 싫어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한 번 응수를 했는데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참 유치합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두 분도 뭐 두 분 사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이런 얘기까지 기사가 나는 거는 좀 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제가 살다 정치면 신문 지면에 대문짝만하게 이런 일이 기사로 나오는 걸 제가 뭐 기함을 했어요. 진짜 어쩌다 이 지경이 됐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듣고요. 보세요. 상대적으로 젊은 두 사람 중에 상대적으로 젊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에게 특히 실망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대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이제 저희들도 이제 식당에 가서 이렇게 있고 그러면 옆방에 그 다른 팀들이 있고 이럴 때 뭐 의원을 욕하는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뭐 이러면 야 조용히 해 무슨 얘기 하나 듣자 뭐 이러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야 너 왜 그래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저 사람이 그래서 저 정도인가 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준석 대표 전 대표의 그 혐오 정치 뭐라고 표현할까? 싸가지 없는 정치? 이준석 당대표는 혐오 정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민 편가르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적과 태도, 수단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와 같이 신당 합류할 것이다. 이런 표현은 저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네. 하나 분명해진 건 전현평론가님,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이 혹시 이준석 전 대표 손잡을 가능성이 있다. 일단 요거에 대해서는 선을 확 그었네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비명계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이 공천 문제에 반발해서 당을 나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이준석 전 대표와 손을 잡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준석 전 대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잘 보니까 거의 불쾌한 수준의 심정을 드러낸 게 아닌가. 국민 편가르기 혐오 정치하는 사람하고 우리랑 같이 간다고? 라는 말을 그나마 돌려서 한 게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 출신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탈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일부 의원들은 다선 의원입니다. 그런 의원들이 우리가 당을 나가서 당을 따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준석을 중심으로 뭉친다고? 말도 안 돼. 이런 반발 기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어쩌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과거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 사람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그 중랑천을 타고 올라가니 제 고향에 불곰 한 마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누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출마의 자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약간은 용두삼이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냐. 저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까지 나서서 저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방송 출연을 통해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내부 총질만 일삼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께서 윤리위 제소 진행하신 데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아픈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과거 영상부터 최근 영상까지 쭉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뭘 느끼셨어요?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건 참 두 사람 다 나이가 들었구나. 세월의 그 흔적들은 무시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재근 평론가님. 두 사람 얼굴 또 하나의 공통점. 점점 얼굴과 눈에 도끼가 오른다. 뭐 그런 얘기를 누가 해요. 뭔가 이 안철수 특히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 과거에 좀 이렇게 유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조금 무서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익숙해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선하고 새롭다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눈에 익숙한 정치인의 모습이 돼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번 식당 사건으로 놓고 보면 사실 안철수 의원이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거든요. 이번에 보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상당히 말이 안 되는 행동을 그전에 한 거거든요. 공당의 혁신위원장한테 외국어를 쓰면서 구계자 취급을 한 거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이고 상당히 큰 이슈라서 정치권에서 그러한 큰 이슈에 대해서 당연히
누구든지 말을 할 수가 있고 논평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거기에 대고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안철수 씨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소리친 것 자체가 조금 이준석 대표한테 문제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고 이준석 전 대표가 시비를 건 건데 지금 일부 언론이 보도를 할 때 보면 마치 이준석 전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이 맞상대를 하면서 서로 싸운 것처럼 그런 논조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 둘 다 똑같다 이런 식의 댓글들이 나오니까 안철수 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으나 어쨌든 그전까지의 그 행보를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안철수 의원한테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뭔가 조금 기존 정치와는 다른 새바람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 새바람의 느낌보다는 계속해서 누군가와 이전 투구를 벌이는 그런 익숙했던 모습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젊은 피로서 어떤 정치 개혁 이런 걸 사람들이 기대했었는데 지금 싸우는 모습만 계속 부각되다 보니까 많은 이분들한테 기대를 가졌던 많은 국민들이 지금 조금 의아하면서 일부는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대목에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정혜 변호사님.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신당을 못 만들게 주저앉히거나 품는 그 이른바 데드라인 마감 시간은 이미 지난 거예요. 이제 버스 떠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항상 정치는 그래도 그 틈새에 어떤 미학이 있는 거죠. 마지막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이준석이라는 전 당대표를 포용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끝끝내 포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대중들에게 보여지고 특히 젊은 층을 흡수해야 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준석을 포용하지 못했다. 대화도 시도하지 않았다. 이런 이미지를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같은 당에서 같은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를 계속 공격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계속 포용하려고 같이 가자고 하고 있고요. 너무 불협화음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교통정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정치인들이 싸우는 거 필요합니다. 싸울 땐 싸워야죠. 근데 실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두 사람의 싸움은 도대체 어떤 실익이 개인적으로 있는가 또는 국민의힘에게 있는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감정적인 어떤 싸움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매우 소모적이다. 국민들도 아니 뭐 싸울 수는 있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해 뭐 이런 심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밑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국민의 피로감, 국민의 인내심이 언제까지 진짜 버텨야 될지 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자,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남현희 씨가요. 오늘 오전에 경찰에 재소환했어요. 그 장면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NS에 입장문 올리셨는데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출국 금지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본인을 고소한 학부모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김민석 강서구의원 추가 고발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손정혜 변호사님, 이 첫 번째 출석했을 때는 사실 MBN 취재 기자한테 딱 걸렸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단독으로 이 시간대 뉴스파이터도 보여드렸는데,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소환도 상당히 빨리 이제 부른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이게 원래 경찰 수사의 수순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경찰로서는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수가 너무 많고요. 피해 금액도 20억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 사건이 돼버린 겁니다. 심지어 남현희 씨 같은 경우는 한 피해자 부부가 11억 상당의 어떤 피해를 입었는데 남현희 씨의 공범 여부도 조사해달라고 아예 고소를 한 사건이 접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 피해자도 다수인데다가 피해 액수가 크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빠른 시일 안에 이 조사를 마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처음 조사를 10시간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소환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주로 일단 사기의 공범인지 여부, 예를 들면 이 전청조 사람의 실체를 언제 알았는지, 그래서 전청조가 피해자들한테 피해를 야기할 때 과연 남현희 씨는 어떤 입장이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꼬치꼬치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기 행각을 알면서도 도왔다면 방조범, 나아가서는 공범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적으로도 이 남현희 씨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는지 여하에 따라서 배상 책임을 같이 지냐 안 지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조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 뭐 유무죄를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예를 들면 가장에서 조금이라도 공범의 여지가 있다. 일부 피해자에 한해서는 그런 피해액이 지금 뭐 11억도 아니고요. 5천, 7천만 남아도 구속영장 신청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모르게 만약에 혐의 사실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면 신병 확보도 신속하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굉장히 짧은 텀이지만 잡은 것으로 보이고 남현희 씨도 내가 신속하게 수사 협조 다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네. 신속한 조사가 가능했습니다. 남현희 씨가 오늘 경찰에 재소환됐다는 것도 관심이었지만 더 들어가면 또 하나의 관심은 오늘 전청조와 남현희 씨가 대질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초미의 관심이 쏠렸어요. 그런데 백성원 변호사님, 네. 대질 조사라면 경찰 딱 봤을 때 대질 조사 물어본다. 이건 전청조가 거짓말. 이건 남현희 씨가 거짓말. 이렇게 밝혀낼 수 있어요? 뭐 한 번에 그게 되면은 모든 사건을 다 대질 조사하면 끝나겠죠. 근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두 사람 각자의 이야기 오늘 뭐 여기서 그럼 결국 이건 남현희 씨가 맞습니다. 이건 전청조 씨가 맞습니다. 이렇게 양 당사자가 타협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객관적 증거를 기초로 해서 누구 진술이 더 맞는지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일단 뭐 지금 너무 논란이 많잖아요. 네. 뭐 이게 뭐 성전환 관련해서 그걸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언제 알았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대질 과정에서는 소위 그런 류의 세간에 관심하는 사항보다는 일단 그 전청조가 재벌 3세 혼외자가 아니라는 걸 언제 알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청조는 내가 기자 그 사칭한 사람하고 해가지고 하다 들통이 나서 네. 지난 2월부터 남현희 씨가 내가 재벌 3세가 아닌 걸 알고 있었다. 그럼 신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그 뒤에 사기의 공범이다가 가로하고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전청조의 주장은. 근데 남현희 씨는 이번에 언론 10월 24일 나오고도 믿지 못하고 25일까지도 나는 뭐 이거 거짓말이다. 뭐 언론사 문제 제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걸 상황을 보면 네. 난 그때까지 몰랐다. 나는 완전히 철저히 속았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남현희 씨도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이제 어떤 부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네. 그리고 이제 사기 피해자들이 사기 피해를 당한 과정에서 남현희 씨가 어떤 모종의 역할들 있잖아요. 근데 남현희 씨가 모르고 했는지 네. 아니면 어느 정도라고 짐작하고 했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조금 전인 오후 1시 30분쯤부터 두 사람에 대한 대질 조사가 시작됐대요. 이게 여기 뭔가 이제 밝혀지길 기대를 해봐야겠지만 그런데 오늘 그래서 조사가 재소환이 주목받은 이유가 김묘성 기자님 경찰 출석 전에 남현희 씨가 뭔가 입장문을 낸 게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남현희 씨의 괴로움에 극에 달한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SNS에 자신의 입장문을 무려 9개 이상 연달아 올렸습니다. 그래요? 제목은 전청조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네. 일단 자신이 남현희 씨가 너무 힘들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루에 수없이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가장 큰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남들은 피해본 것이 돈이지만 자신은 나는 돈도 명예도 바닥이 났고 가족들과 싸움이 일어나고 펜싱 아카데미 운영도 못한다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고요. 네. 그리고 전청조를 만나면 머리채를 잡고 욕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왜 내 앞에 나타나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는지 또 돈은 자기가 어딘가에 다 숨겨놓았을 텐데 왜 감당은 내가 해야 하는지라면서 격정적인 감정을 토로하기도 했고요. 아하. 또 마지막으로는 참 앞으로 얼마나 자신이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정말 내가 죽어야 이 사건이 끝날까라면서 참담한 심경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네. 지금 하재근 평론가 이제 핵심 내용만 김묘성 기자님이 간추렸는데도 딱 봐도 격정적 표현 또 전개되지 않은 표현 등 막 섞여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하재근 평론가님은? 그러니까 이제 남현희 씨가 본인의 주장이 맞는다면 정말 피를 토할 정도의 심경이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나는 지금 26년 노력이 다 무너지게 생겼고 나 원래 낙천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 너무 참담하고 나는 피해자가 맞다. 정말 몰랐다. 답답해서 미칠 지경인데 내가 죽으면 이 억울함을 알아줄까 봐 이런 식으로 지금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현희 씨 주장이 맞는다면 정말 저라도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저것조차도 거짓말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건데 그게 남현희 씨가 지금 억울한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저는 모르고 그렇죠.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걸 알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거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일부 언론이나 또 일부 많은 분들이 남현희 씨가 공범일 거라고 거의 단정하다시피 하면서 보도가 막 몰아가듯이 보도가 나오고 댓글도 막 그런 식으로 달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남현희 씨가 만약에 진짜 억울하다면 네. 정말 그것 때문에 더 상처를 받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도가 나온 게 남현희 씨가 이 전청조한테 받은 자동차가 남현희 씨 명의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그 자동차가 남현희 씨 명의인 것이 그거는 제가 나중에 좀 해볼게요. 예, 뭐 남현희 씨 뭐 거짓말의 정황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네. 그것도 그러니까 좀 과하게 보도가 나온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등등등 제가 네. 일일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네. 어쨌든 너무 과하게 남현희 씨가 섣불리 공범이라고 예단하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네. 누구도 진실을 모르니까 수사 결과를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현희 씨는 9개의 SNS 글을 잇따라 올리면서 심경만 적은 게 아니에요. 전청조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일단 이것부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현희 씨의 생활비는 어느 계좌에서 나간 거예요? 사기를 쳤고 그 경호원 계좌에서 나갔거나 저희 엄마 계좌를 제가 썼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갔거나 막내 동생한테는 매달 500만 원씩 드렸고요. 어머님한테는 뭐 300 드릴 때 있고 500 드릴 때 있고 그리고 차값은 매달 100 얼마씩 꼬박꼬박 보냈고요. 한꺼번에 남현희 감독님한테 뭐 카드값 이체해 주거나 아니면 뭐 그냥 한꺼번에 5천만 원 뭐 이렇게 보내거나 그리고 남현희 씨 대출금 갚아줬고요. 대출금은 1억 한 4천 정도 됐었고요. 남현희 씨한테 생활비를 한 번 안 준 적이 있었어요. 정말 뭐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게 전청조 주장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혹시 SNS에 올린 글에서 남현희 씨가 반박한 게 있습니까? 남현희 씨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정말 어이없는 계속된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엄마에게 계속 뭔가 용돈을 줬다라는 식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청조가 우리 엄마에게 드린 용돈은 2번, 500만 원 한 번, 300만 원 한 번이고 이 엄마가 처음 300만 원 받아서는 전청조 씨 3.3을 구입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에게 뭐 차를 사줬다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차 사준 게 아니라 전청조가 렌트카 회사 운영한다면서 엄마가 60개월 렌트를 진행하도록 했는데 그나마도 전청조는 2회 내준 게 전부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고작 몇 번 안 준 것 같고 많이 뭐 엄청나게 많이 준 척하냐 이건데 그러면 여동생한테도 남현희 씨 여동생한테 뭐 준 게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여동생한테 아까 좀 뭐 매달 500만 원 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에 사정이 있다는 겁니다. 남현희 씨 얘기로는 일단 여동생 남편한테 전청조가 내가 청담동 건물이 있는데 1, 2층 두 곳에 카페를 같이 하자. 그 카페 오픈하기 전까지 뭐 일단은 500만 원씩 생활비를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 카페가 결국은 이제 뭐 열질 못했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그래서 여동생 가족은 한 9개월 동안 카페 오픈만 기다려서 기다림 시간만 보내고 동생도 이렇게 돈만 받는 게 불편하다는 얘기까지 했었다. 근데 저는 사실 남현희 씨가 이런 부분들을 수사기관에 하는 것을 몰라도 본인이 SNS에 이렇게 막 올리는 게 과연 대중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결국은 다는 아니지만 받았다는 것 확인해 준 것도 있고요. 결국 동생도 카페 오픈 미루면서 생활비를 결국은 받은 얘기잖아요. 물론 사정 있고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대중들한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SNS에 올리시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현희 씨가 전청조와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대목은 또 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비뼈 수술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병원을 가주겠다라고 했더니 너가 오면 더 스트레스 받으니까 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근데 나중에 다녀와서 보니까 이제 가슴 수술을 했더라고요. 남현희 씨가 저한테 진짜로 너 가슴 때문에 여자인 거 사람들한테 들킬 것 같대 라는 발언 정말 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고민하고 수술을 했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남현희 씨가 저한테 편지 쓴 사진이 캡처된 게 하나 있어요. 메모로. 너가 가슴 수술을 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너의 앞으로의 삶에 너가 큰 수술을 앞두고 뭐 이런 식의 대화 내용인 거예요. 본인은 알고 있었고 수술하고 와서 연고 발라주기도 하고 드레싱도 본인이 해주고 그랬던 건 맞아요. 호르몬 주사 맞으러도 같은 병원에. 들으신 것처럼 전청조는 자신이 여자라는 걸
남현희 씨와 자기 단 둘만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 수술을 권한 것도 남현희 씨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남현희 씨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일단 남현희 씨는 지금 전 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가슴 수술을 권하거나 강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현희 씨는 여성이었지만 그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남성으로 알고 있었고 주민등록증도 1로 시작하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특히 10월 25일까지 그러니까 남성으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여자로서 들키면 안 되니까 가슴 수술하라.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고 배치가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이 갈비뼈 수술을 한다고 해서 난 그런 줄 알았고 실제 며칠 뒤에 수술하고 왔는데 가슴 수술해서 본인도 당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드레싱하는 뒷모습을 보고 도와주려다가 상처 보고 걱정돼서 약을 발라준 사실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전청조가 평소에도 교묘한 말장난과 거짓말로 사람들을 농락을 한다. 그리고 위험에 빠뜨려서 약점을 삼아서 흔든다. 사악하고 정말 인간 같지도 않다. 이런 발언들도 하기는 했었는데 사실 진실이 무엇인지 또는 진실과 거짓이 다 뒤섞여 있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라고도 보이는데 두 사람 말이 너무 다르죠. 그렇죠. 한 사람이 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사람이 일부는 진실을 말하고 일부를 거짓을 말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의 이런 어떻게 보면 진실 공방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김묘성 기자님 이게 남현희 씨는 그런 거예요. 전청조가 하도 평소에도 말을 지어낸다. 그럼 또 이거 말고 어떤 걸 지어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남현희 씨가 주장하는 전청조의 거짓말은 이렇습니다. 나는 강연 비용이 1인당 3천만 원 정도를 받는다. 그러니까 10명 받으면 3억인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거 의문을 갖기도 했지만 보니까 전청조에게 한 번만 만나주길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가 굉장히 쇄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컨설팅을 해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뭐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잔고 51조 원이 찍힌 어플 화면 이건 굉장히 유명하죠. 경악스러운 일이긴 한데 이 돈을 뭐 IT 강연, 뭐 독서 모임, 컨설팅 이런 것으로 벌었다라고 했는데 일단 보여줬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굉장히 꽁꽁 숨긴 면도 있었는데 전청조 씨가 본인의 휴대폰 공개를 일절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하고 있을 때 다가가면 화면을 재빨리 뭐 내리면서 다른 이야기로 돌리거나 보안상 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를 감추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주장합니다. 남현희 씨 얘기를 듣고 보면 전청조라는 인간이 남현희 씨를 작정하고 속였다는 이렇게 정황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보세요. 남현희 씨는 자신이 임신했다고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싶어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청조를 만나게 된 거고 또 전청조 또한 아이를 낳고 싶다. 파라다이스에 뭐 자식을 물려주고 싶다 했었어요. 근데 또 다른 가정을 이루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또 아이를 낳고 싶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서 또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노산이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목도 많이 안 좋고 하는데도 약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이제 여자였던 거니까 그리고 임신이 아니었던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면 하지근 평론가님 그러니까 전청조가 이렇게 틀어지고 이제 이 지경까지 되기 직전까지는 남현희 씨는 자기가 임신을 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한 이제 정황이 나왔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대중이 남현희 씨한테 가장 의심을 한 두 가지 근본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사업까지 하는 분이 어떻게 재벌 3세 거짓말을 그렇게 쉽게 믿었느냐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아이까지 출산한 그 경험이 있는 엄마이면서 스포츠 생리학을 배운 운동선수 출신이 어떻게 임신과 관련해서 속을 수가 있느냐 이 두 포인트인데 특히 임신과 관련해서 지금 남현희 씨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게 한 매체에서 메시지를 보도를 한 거예요. 그 메시지를 보니까 바로 지난달까지 남현희 씨가 자기가 임신한 걸로 진짜 믿었던 걸로 보인다. 그 정황상 그게 나온 건데
그 메시지를 보면 이건가 봐요. 네. 예, 10월 3일자에 전 총조가 속은 어때? 임신한 게 와다?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남현 씨가 속 괜찮아. 근데 어제부터 또 먹어. 막 그러면서 전 총조가 계속 임신한 거 변화가 느껴지냐고 물어보니까 남현 씨가 이전까지 속이 안 좋은 거랑 2일 전부터 먹는 거랑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뭐 테스트가 그렇게 나오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남현 씨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살짝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지난달에도 이렇게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지난 3월 달에도 자기가 임신했다고 믿은 걸로 메시지에 나오는 거예요. 임신했다고 2번 믿은 걸로 나오는 겁니다. 4월 달에 산부인과에서 임신이 아니라고 나왔는데 그걸 남현 씨는 유산이라고 믿었다. 근데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전 총조가 인터뷰에서 남현 씨 임신 아니다. 자기도 임신 아니라는 거 알았고 나는 임신시킬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전 총조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메시지에 보면 전 총조가 계속해서 남현 씨한테 임신한 걸 맞는 듯이 그렇게 막 유도하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총조가 남현 씨가 임신했다고 믿도록 심리 조정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정황이 나온 겁니다. 근데 심리 조정뿐 아니라 백성문 변호사님, 전 총조가 이런 뭔가의 심리 조정뿐 아니라 뭔가 쐐기를 박는 이런 거짓말에 쐐기를 박는 행동까지 했다면서요. 사실 뭐 저희가 잘 이해는 되진 않죠. 만약에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임신이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남현 씨가 모른다는 게 말이 돼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조금 전에 하재근 평론가님 얘기해 준 것 외에 어떤 게 있었냐면 지난 3월에는 임신 축하한다고 케이크 선물까지 전 총조가 남현 씨한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이제 명품 또 그냥 아기 신발도 그냥도 아니고 명품 아기 신발을 선물을 해주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주면서 임신했다는 걸 더 이렇게 이거예요. 확인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신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남현 씨는 전 총조의 사기 생각이 알려진 뒤에 경찰에 지금 이미 제출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 지금 이게 수사가 진행될수록 점입가경인데 마지막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백성문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남현희 씨도 법적 대응을 하고 나섰는데 지금 김민석 강서구 의원을 상대로 이제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명예훼손이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일단은 지금 남현 씨가 그 고발한 부분, 고소한 부분, 무고나 뭐 명예훼손 같은 거는 인정되기 좀 어려울 거고요. 반대로 또 김민석 강서구 의원이 제기한 무고 부분, 무고로 또 같이 또 추가로 한번 고소를 했죠. 그분도 인정이 되기 어려울 텐데 또 고소했습니다 이번에. 또요? 이번에는 절도죄. 어머? 남현 씨가 절도를 했다. 어머?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 두 가지로 또 고소를 했는데 저 고소 내용을 제가 보니까 죄는 저 혐의로 고발했지만 결국 남현 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뭐 전 총조의 그 클라우드로 들어가서 본인 관련돼 있는 증거들을 삭제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그 부분 확인해달라.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 총조의 세컨폰, 또 노트북 이 부분을 남현 씨가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절도다. 그것도 증거인멸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취지의 주장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까지도 저희가 계속해서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